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관리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2013년 3회차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과열기의 형식 중 증기와 열가스 흐름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 과열기의 형식은? 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증기와 열가스 흐름이 서로 반대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향류 또는 대향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문제 1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 나온 김에 정리를 해드리자면 요 흐름 방향에 따라서 병류형과 향류형으로 나누는데, 물론 혼유형 있습니다. 혼유형 조금 이따 하고요. 이때 병류형이라는 거는 증기와 연소가스 흐름이, 요 연소가스가 문제에서는 열가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증기와 연소가스 흐름이 서로 같다. 그래서 요 같을 때를 병류형이라고 하는 거고, 향류형이라는 거는 증기와 연소가스의 흐름이 어때요? 서로 반대일 때를 향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때 병류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요 연소가스의 흐름이 같다, 평행하다라고 해가지고 평행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향유형은 다른 말로 대향류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게 있어. 병류형과 향유형을 합쳐놓은 거, 이 두 가지를 더해놓은 걸 뭐라고 합니까? 혼합했다라고 해가지고 혼유형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증기와 열가스의 흐름 방향에 따라서 병류, 향류, 혼유형으로 나누게 되고요. 이때 서로 반대 방향일 때를 우리가 향류 또는 대향류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측정 장소의 대기압력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대기압을 구하는 공식을 찾아라 이 소린데, 이 대기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압력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압력 구하는 공식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자, 첫 번째 절, 대, 계라는 공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절, 대, 진이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자, 이때 절대압력은 첫 번째 공식입니다. 대기압력 뭐예요? 게이지압력일 때는 더하기 해줘라 라고 했죠. 그래서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절대압력은 진공압력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공압력은 부압이니까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력 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절대압력을 구하는 공식 두 가지가 이렇게 있을 때 대기압을 구하면 되는데, 대기압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 대기압은 해가지고 이항하면 되죠. 그래서 요 대기압은 게이지 압력이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면서 뭘로 바뀌어요?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절대압력 마이너스 게이지 압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서 이제 대기압을 구하게 되면 대기압은 진공압력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뭐가 돼요? 플러스로 바뀌어. 그래서 절대압력 플러스 진공압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아, 대기압 구하는 공식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 1번, 2번이 있을 때, 자, 요 두 가지랑 같은 그 공식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에서 요 두 가지 중에 같은 공식을 찾아보면 보기 3번 있죠? 절대압력 마이너스 게이지압력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위에 있는 거. 요 1번 항목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2번 문제에 대기압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요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2번 문제 답은 3번.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중 보일러의 안전장치로 볼 수 없는 것은? 해서 이런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측에 해설에 잘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되고요. 자, 저랑 같이 보기 한번 보면은 1번에 고저수위 경보장치 해서 고저수위 뭐예요? 너무 높거나 낮은 수위를 미리 알리는 거죠. 미리 알려서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 그 다음 2번에 화염 검출기 뭡니까? 연소실 내부에 화염이 정상 연소하는지 혹은 실화가 되었는지, 즉 화염의 이상 유무를 검출하는 장치죠. 그래서 안전장치 맞습니다. 2번도. 그 다음 3번은 조금 이따 보고요. 4번에 보시면 압력 조절기 뭐예요? 압력이 이상 압력 혹은 이상 저압이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장치죠. 그래서 압력 조절기 역시도 안전장치에 속하는 거고요. 그럼 아닌 것은 3번 급수 펌프인데, 요 급수 펌프는 안전장치가 아니고 급수 장치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3번에 틀린 것은 3번 급수 펌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화형 검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 화형 검출기 3번 문제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보일러가 있고 연소실이 이렇게 있으면
버너가 설치가 됩니다. 자, 이때 정상 연소 상태일 때는 화염이 이렇게 쫙 연소하고 있을 거예요. 이때는 화염 검출기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물론 화염 검출기는 이렇게 버너 옆이나 상부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건데, 이 정상 연소하고 있을 때는 화염 검출기가 동작하지 않아요. 왜? 안전한 상태니까, 정상인 상태니까. 자, 그럼 어떨 때 화염 검출기가 동작을 하느냐? 이 불이 꺼졌을 때, 뭔가 노내에, 연소실 내에 이상 현상에 의해서 실화가 발생했을 때, 실화 뭡니까? 화염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불이 꺼졌다, 이 소리입니다. 불이 꺼진 상태에서 버너가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 연소하다가 갑자기 불이 꺼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버너는 계속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너에서 나오는 연료는 계속해서 연소실로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연료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미연소분, 즉 미연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미연분이 축적되면 나중에 논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 화염 검출기에서 실화를 감지하는 겁니다. 불이 꺼지는 걸 감지해요. 그래서 불이 꺼지는 걸 감지하면 이 버너에 연결된 연료 노즐에 설치된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 밸브라고 하죠. 요 솔레노이드 밸브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 지금 연소실 내부에 화염이 꺼졌어. 실화 상태야. 위험할 수 있으니까 솔레노이드 너 뭐해? 어떻게? 잠궈! 이 뜻이죠. 그래서 솔레노이드 밸브 신호를 줘가지고 연료를 탁 차단시킴으로써 버너를 꺼버리는 거예요. 요런 장치를 뭐라고 한다? 화염 검출기. 말 그대로 화염의 유무를 검출하는 겁니다. 꺼졌냐 켜져 있냐. 그래서 켜져 있는 상태는 정상 상태인 거고요. 이게 꺼져버리면 뭔가 이상이 생긴 거니까 그때 신호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문제에서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화염 검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보면 1번에 화염 검출기는 검출이 확실하고 검출에 요구되는 응답 시간이 길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게 틀린 겁니다. 길어야 되면 안 되고요. 짧아야 됩니다. 왜? 실화된 상태를 바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실화된 상태를 검출했는데 이거를 1, 2분 후에 전달한다? 그러면 안에 미연분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응답성이 어때? 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응답 시간이 짧아야 된다. 그러므로 틀린 것은 4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2, 3, 4번은 맞으니까 개인적으로 한 번씩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포화증기와 비교하여 과열증기가 가지는 특징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 과열증기라는 게 뭡니까? 몰레르 선도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있을 때 포화증기는 포화증기선에 걸린 상태죠. 이때 좀 더 과열해가지고 이렇게 요 구역, 지금 뭡니까? 과열증기 구역으로 넘겨버리게 되면 요 어느 점이 과열증기가 되는 건데, 이 과열증기가 될 때 가장 큰 이점 뭐냐면은 그 증기 중에 혹시 모를 수분이 다 증발한 상태예요. 그리고 열량이 높다. 즉 열량이 높으니까 효율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므로 5번에 포화증기와 비교하여, 자, 요 포화증기, 이 포화증기와 비교하여 과열증기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에 증기의 마찰 손실이 적다. 그렇죠. 과열증기가 포화증기보다 수분 함유량이 적을 테니까 그만큼 어때? 마찰 손실 역시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2번에 같은 압력의 포화증기에 비해 보유 열량이 많다. 그렇죠. 과열돼 있으니까 2번도 맞고요. 그 다음 3번에 증기 소비량이 적어도 된다. 그렇죠. 이 열량이 높으니까 같은 용량일 경우에는 증기 소비량이 어때? 적어도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 2, 3번 다 맞고, 자, 그럼 틀린 건 4번이죠. 4번에 보시면 가열 표면의 온도는 균일하다 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불균일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배관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왼쪽에서 과열증기가 들어와요. 과열증기가 이제 치출이 쫙 될 텐데 이게 거리가 멀면 멀수록 과열증기가 어떻게 돼? 서서히 식겠죠. 그래서 출발할 때는 과열증기였는데 이쪽에 지나갈 때 이제 끝단 쪽에 가니까 뭘로 바뀐 거야? 포화증기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이송되다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열증기가 추출될 경우에는 어때요? 관 표면의 온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게 균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열량이 원칵 높다 보니까 이게 지나가면서 식어버리기 때문에 과열증기가 포화증기로 바뀌면서 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4번에 가열 표면의 온도는 균일한 게 아니라 불균일하다. 그러므로 5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원통형 보일러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원통형 보일러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요 노통 보일러. 노통 보일러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 특징으로 틀린 것은 했으니까 1번에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용이하다. 맞죠? 말 그대로 원통, 통으로 생겼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쉽다. 그 다음에 2번에 수부가 크므로 열 비축량이 크다. 그렇죠. 수부가 크니까 물을 많이 담을 수 있고 이 비열이 큰 물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열 비축량 역시도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1, 2번은 맞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폭발 시에도 비산 면적이 작아 재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폭발 시에는 어때요? 이 물이 많이 들어있는 만큼 비산 면적이 커지고요. 그래서 비산 면적이 크므로 재해가 크게 발생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6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4번에 보시면 사용 증기량의 변동에 따른 발생 증기 압력 변동이 작다. 그거는 왜 그래요? 수부가 크니까 수부에서 압력을 흡수하니까. 그래서 1, 2, 4번은 맞고요. 6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대기압에서 동일한 무게의 물 또는 얼음을 다음과 같이 변화시키는 경우 가장 큰 열량이 필요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조건 보면 단 물과 얼음의 비율은 각각 1kcal/kg 도시, 0.48kcal/kg 도시이고, 물의 증발 잡열은 539kcal/kg, 융의 잡열은 80kcal/kg이다 라고 해서 줬네요. 자, 그래서 밑에 보기에 보면은 조건 4가지가 나옵니다. 그 조건을 제가 미리 정리해 둔 거예요. 그래서 보기 1, 2, 3, 4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도씨 얼음을 0도씨 얼음으로 바꾸는 거고, 2번은 0도씨 얼음을 0도씨 물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 3번은 0도씨 물을 100도씨 물로, 4번은 100도씨 물을 100도씨 증기로 바꾸는 게 됩니다. 자, 이때 물과 얼음의 무게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물과 얼음의 무게가 같으니까 단위 중량당으로 푸시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물과 얼음의 무게가 같으니까 단위 중량당 얼마? 1kg으로 가정을 하자라는 소리입니다. 단위 중량당 열량을 구하면 결국은 똑같잖아요. 무게가 같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보기부터 한번 풀어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도씨 얼음이 0도씨 얼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변했죠.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QS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이 현열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G, C, 델타 T로 푸시면 되죠.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열이기 때문에 QS가 되고, 자, QS는 GC 델타 T니까 첫 번째 G는 얼마? 단위 중량당 1kg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G는 1kg이 되는 거고, 곱하기 얼음의 비열이 되겠죠. C는 얼음의 비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건대로, 문제에서 준 조건대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준 얼음의 비열은 0.48이네요. 그래서 0.48kcal/kg의 도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곱하기 델타 T는 뭔데? 온도차. 그래서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야 되죠. 0도씨 마이너스 20도씨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되죠. 0도씨 마이너스 20도씨.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 부호가 바뀌어 버리죠. 자, 그래서 요것도 단위는 도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단위 환산해 보면 킬로그램 사라지고 도시 사라지니까 남는 건 뭔데? 킬로칼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열량 킬로칼로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 보시면 답이 9.6kcal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번 보기의 열량은 9.6kcal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보기 같은 경우는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로 바뀌었어. 이건 뭔데? 온도 변화 없이 상태만 변했죠.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잡열, QL이라고 합니다. 그럼 잡열을 구하는 공식은 GR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대로 구합니다. 2번 잡열 QL은 G는 얼마? 1kg으로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1kg 곱하기 이거 뭡니까? 얼음에서 물로 변하면 융해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융의 잡열은 이 조건에서 80이라고 줬네요. 그래서 80kcal/kg 잡열이기 때문에 kcal/kg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단위 환산해 보면 kg 사라져서 kcal가 됩니다. 그러면 1 곱하기 80이니까
두 번째 잠열량은 80kcal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보기의 현열량은 9.6kcal, 두 번째 보기의 잠열량은 80kcal가 되는 겁니다. 뭐 결국은 뭐예요? 둘 다 열량이에요. 그래서 현열, 잠열 구분 없이 열량만 보세요. 요 문제에서는. 자, 그다음 세 번째 보기 같은 경우는, 세 번째는 뭡니까? 물이고 온도는 0에서 100도씨로 바뀌었어. 이건 뭐예요? 온도가 변했으니까 현열량 QS가 되는 거지. 그럼 GC 델타 T로 풉니다. 그래서 QS는 G가 1kg 곱하기 뭐예요? 물이죠. 물의 비율은 1kcal/kg의 도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 차는 어떻게 됩니까? 100-0이죠. 그래서 100도씨 마이너스 0도씨가 된다. 그럼 단위 환산해 보면 도시 사라지고 킬로그램 사라지니까 킬로칼로리.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은 100kcal가 나오겠죠. 그래서 세 번째 보기의 열량은 100kcal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기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기 같은 경우는 이건 뭐예요? 100도씨 물 증기로 변했어. 그럼 뭐야? 온도는 일정하고 상태가 변했으니까 이거는 잠열이 되겠네. 그래서 QL이 되는 거고요. 그럼 네 번째 잠열 어떻게 구합니까? QL은 GR이니까 G는 1kg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물에서 증기로 바뀌는 거 뭐지? 증발 잠열이라고 하죠. 증발 잠열은 539로 줬네요. 그래서 539kcal/kg 해가지고 사라지고 열량은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539, 539kcal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 보기 중에 열량이 가장 높은 아이는 누굽니까? 요 4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7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일러의 효율이 85%, 실제 증발량이 5톤/h이고 발생 증기 엔탈피가 656kcal/kg, 급수 온도의 엔탈피는 56kcal/kg, 연료의 저희 발열량이 9750kcal/kg일 때 연료 소비량은 약 몇 kg/h인가 해서, 자, 효율을 주고 연료 소비량을 구해라.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온 문제죠. 그래서 효율 구하는 공식이 이타는 GF 곱하기 HL 분의 G의 H2-H-로 구했습니다. 자, 이때 연료 소비량 GF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번에는 공식부터 바꾸고 구합시다. GF가 이렇게 넘어가죠. GF는 대신에 이타가 내려옵니다. GF는 이타 곱하기 HL 분의 G의 H2-H-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대로 넣습니다. 효율이 85% 같으면 100분율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0.85가 될 거고요. 요게 이타죠. 그 다음 곱하기 연료의 저희 발열량이 9750 분의 실제 증발량이 5톤/h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요 실제 증발량 단위가 뭡니까? kg/h가 됩니다. 그러면 톤/h를 kg/h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000 kg/h가 되겠죠. 그 다음 곱하기 증기의 엔탈피가 656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가 56 kcal/kg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 답이 362 kg/h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 온수 보일러에서 배풀 플레이트의 설치 목적으로 만든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풀 플레이트라는 게 일종의 방해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방해판을 통칭해서 배풀 플레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배풀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집진 장치도 만들고 기수 분리기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집진 장치 같은 경우는 건식 집진 장치 중에 관성역식이라고 해서 그거는 방해판을 이용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배풀 플레이트 방식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기수 분리기 역시도 그 증기 보일러에서 배풀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로 방향전환식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9번 문제. 온수 보일러에서 이 배풀 플레이트의 설치 목적은 뭐냐? 자, 간단하게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온수 보일러,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수간 보일러다. 수간 보일러 중에 바브콕 보일러가 이 배풀 플레이트를 사용해요. 바브콕 보일러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간단하게 그립니다. 이게 정확한 바브콕 보일러는 아니고 여러분들 보기 쉽게끔 제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연소실이 외분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연소가스를 이용해서 촥 연소를 하게 되면 연소가스가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쭉 올라가게 놔두는 게 아니고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배플 플레이트, 방해판을 이렇게 설치해주면 어떤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연소가스의 흐름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연소 효율도 올라가는 거고, 왜? 한 번 데우고 갈 거 여러 번 데우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연소가스 중에 이물질, 먼지 등이 쌓여있으면 이 배풀판에 부딪혀가지고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집진 효율도 얻을 수 있는 거죠. 뭐를 설치함으로써? 이 배풀 플레이트를 설치함으로써. 그래서 이 9번 문제, 온수 보일러에서 배풀 플레이트 설치 목적으로 맞는 것은, 여기서는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름 부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 10번, 자동제어의 신호전달 제어 방법에서 공기압식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 신호전달 제어 방법 3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공유전, 공기압, 유압, 그 다음 전기식,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 공기압식이 어때? 효율이 가장 낮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압식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했으니까 1번에 신호전달 거리가 유압식에 비해 어때요? 짧아요. 효율이 가장 낮으니까.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에 온도 제어 등에 적합하고 화재의 위험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도 제어 불가능하고요. 화재의 위험이 있는 거는 유압식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전송시 시간 지연이 생긴다. 요 놈이 맞겠죠. 그래서 공기압식은 효율이 가장 낮다 보니까 전송시 시간 지연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10번에 맞는 것은 3번이고요. 4번은 왜 틀렸냐? 배관이 용이하지 않고 보존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압이기 때문에 배관이 용이하고요. 보존이 쉽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에 틀린 것은 3번.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고압관과 저압관 사이에 설치하여 고압측의 압력 변화 및 증기 사용량 변화에 관계없이 저압측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밸브는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이 문제. 그래서 답은 뭡니까? 1번 가마 밸브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런 식으로 압력이 들어오면 요게 1차 측, 요게 2차 측. 2차 측이 뭐라고 했어요? 2차 측이 사용 측이라고 했습니다. 즉 1차 측이 공급 측인데 공급 측의 압력과 상관없이 2차 측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밸브를 우리가 가마 밸브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도시가스 쓸 때는 정압기라고 하고 LPG 쓸 때는 조정기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11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보일러 이마력을 열량으로 환산하면 약 몇 킬로칼로리 per hour인가? 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 마력 어떻게 나타냅니까? 1 bhp를 열량 Q로 8435 킬로칼로리 per hour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상당증 발량 GE는 15.65 킬로그램 per hour로 나타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이마력을 열량 Q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뭐 이마력은 2 곱하기 8, 4, 3, 5 하면은 나오겠죠. 그래서 열량으로 환산하게 되면 16870 킬로칼로리 per hour라고 해가지고 12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보일러 통풍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1번에 자연통풍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연도로 인한 통풍을 말한다. 요거는 맞겠죠. 아무것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통풍이잖아요. 자, 그 다음 2번에 평형통풍은 통풍 조절은 용이하나 통풍력이 약하여 주로 소용량 보일러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형통풍이 뭐였어요? 압입통풍과 흡입통풍을 합쳐놓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통풍력이 가장 좋고요. 가장 좋기 때문에 대용량 보일러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3번에 틀린 것은 2번이죠. 그래서 옳게 고치면은 평형통풍은 통풍 조절은 용이하나 통풍력이 좋아 주로 대용량 보일러에 사용한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3, 4번 보면은 3번에 압입통풍은 연소용 공기를 송풍기로 노 입구에서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밀어놓고 굴뚝의 통풍 작용과 같이 통풍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압입통풍이라는 게 요 3번, 보기 3번에 압입통풍이라는 게 연소실이 있고 굴뚝이 이렇게 있으면 이 송풍기를 어디 앞쪽에서 설치해가지고 불어넣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연소실 압력이 어때요? 정압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압 또는 뭐 양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흡입통풍은 크게 연소가스를 직접 통풍기에 빨아들이는 직접 흡입식과 통풍기로 대기를 빨아들이게 하고 이를 이젝터로 보내어 그 작용에 의해 연소가스를 빨아들이는 간접 흡입식이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흡입한다, 빨아들인다 라고 해가지고 요 보기 4번의 흡입식 같은 경우는 연소실이 있으면 굴뚝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 연소실 뒤쪽에 흡입 통풍기, 송풍기를 설치해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쭉 흡입하는 형식이야. 그래서 쭉 빨아내기 때문에 연소실의 압력은 부압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보기 3, 4번은 맞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13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보일러 설치 기술 규격에서 보일러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자, 요거는 틀린 거는 1번입니다. 그래서 우측 해설에 잠깐 보면은 해설 첫 번째 보시면 주철제 증기 보일러 같은 경우 최고 사용 압력 0.1MPa 이하, 킬로로 하면은 뭐 0.3에서 0.8kg/제곱센치가 되는 거고, 온수 온도는 393 켈빈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철제 이번에는 온수 보일러입니다. 온수 보일러일 경우에는 최고 사용 압력 0.5MPa 이하, 증기 온도는 503 켈빈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14번에 보기 1번 보시면 주철제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은 증기 보일러일 경우에 0.5MPa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때요? 증기 보일러일 경우에는 최고 사용 압력이 0.1MPa까지입니다. 그리고 옆에 온수 온도는 373 켈빈이라고 되어 있는데 373이 아니고 393 켈빈, 도시로 하게 되면 120도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수 온도는 393 켈빈까지로 국한된다. 이렇게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14번에 틀린 것은 1번이고요. 나머지 2, 3, 4번은 맞으니까 개인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보일러의 수명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요 15번 같은 경우는 교재 155에서 156페이지 사이에 나오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틀린 거는 2번입니다. 그 2번에 보시면 유리수명계는 보일러 동체에만 부착하여야 하며 수주관에 부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측에 해설해 보시면요, 유리수명계를 설치 시 수명계는 보일러 본체에 직접 부착하지 않고 파손 방지를 위해 수명계와 보일러 본체 사이에 수주관을 설치한다. 즉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 수명계를 설치하게 되면 수명계를 다이렉트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일러 내부에 고압증기가 순간적으로 들어오면서 잘못하면 유리 수명계가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여기 앞에다가 수주관을 설치해서 이 수명계의 파손도 막고 증기 내부에 있는 이물질 역시 1차적으로 걸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일러와 수명계 사이에 수주관을 설치하고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15번에 틀린 것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 기체 연료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료가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기체 연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연료율이 가장 높은 건 기체 연료였고요. 대신에 연료율은 가장 높지만 그만큼 효율이 좋고 비싸지는 거죠. 비싸지고 취급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징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했으니까 1번에 적은 공기비로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그렇죠. 연료율이 좋으니까. 그리고 연소비 역시도 높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 그 다음 2번에 수송 및 저장이 편리하다 돼 있는데 수송 및 저장은 어때요? 까다롭습니다. 기체 연료는. 자, 그러므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3, 4번을 읽어보면 3번에 연소 효율이 높고 자동 제어가 용이하다. 맞죠? 그 다음 4번에 누설 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 기체 연료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16번에 틀린 것은 2번. 자, 다음 17번 문제. 연소 시 공기비가 적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기가 적으면 가장 큰 문제점 뭐예요? 연소가 어려워. 즉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기비가 작을 때 그 나타나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해가지고 1번에 보시면 배기가스 중 NO, 요게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 및 그리고 NO2, 요거는 과산화질소. 그래서 이산화질소라고도 하고 과산화질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NO2의 발생량이 많아진다라고 돼 있는데, 자,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요게 산화질소, 그리고 요거는 과산화질소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산화질소와 과산화질소는 어떨 때 발생하느냐?
산소량이 많을 때 과하다 뜻이잖아. 과산화질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과하다 이 뜻이야. 그럼 이건 뭡니까? 공기비가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죠. 그러므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배기가스 중 NO 성분과 NO2의 발생량이 많아지는 것은 공기비가 클 때입니다. 그러므로 공기비가 작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2, 3, 4번 뭐 간단하게 해보면 2번에 불완전 연소되기 쉽다. 공기가 부족하니까 맞죠? 그 다음 3번에 미연소 가스에 의한 가스 폭발이 일어나기 쉽다. 왜? 불완전 연소되니까 미연분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도 마찬가지 미연소 가스에 의한 열 손실이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17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18번 문제. 전열 면적이 30m 자승인 수직 연관 보일러를 2시간 연소시킨 결과 3000kg의 증기가 발생하였다. 이 보일러의 증발률은 약 몇 kg per 미터 자승 hour인가? 라고 돼 있는데요. 요 문제 같은 경우 18번 문제죠. 18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98페이지 보시면 공식은 나와요. 그래서 공식 같은 경우 뭐냐면은 증발율을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증발율은 실제 증발량 나누기 전열 면적 이렇게 해서 구하는 공식인데 이때 실제 증발량 그 단위가 kg per hour고요. 전열 면적은 미터 자승이 되기 때문에 증발률은 kg per 미터 자승 hour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대로 넣어 주셔도 되기는 돼요. 이대로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실제 증발량이 2시간 연소시킨 결과 3000kg의 증기가 발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증발량은 따지고 보면 이렇게 적어야 돼요. 3000kg per 2시간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즉 2를 나눠서 적어 주셔야 되는데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 일단 넘어갑시다. 나누기 전열 면적 30 이렇게 해서 구하셔야 되는데 지금 해설해 보시면 요 2가 뭐 2를 나누나 아니면 요 밑에서 2를 나누나 같은 거기 때문에 30 곱하기 2에 3000을 해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공식으로. 근데 공식으로 구하시는 것보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단위 그대로 푸시는 게 더 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증발률의 단위는 kg per 미터 자승 hour거든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이 보일러의 증발률은 약 몇 kg per 미터 자승 hour인가 단위를 딱 줬잖아. 그럼 단위를 딱 적어볼게요. 단위가 kg 나누기 미터 자승 hour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단위 그대로 넣습니다. 자, kg 단위 뭡니까? 3000kg. 자, 3000kg. 나누기 미터 자승 전열 면적 얼마입니까? 30m 자승 곱하기 시간 어떻게 됩니까? 2시간 2hour. 어때요? 아까 앞에서 적었던 공식하고 이거하고 어때? 같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단위만 보고 푸셔도 아주 쉽게 풀려요. 저는 보통 보면은 문제 단위 보고 푸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공식보다는. 왜? 단위가 맞아야 공식이 맞아지는 거거든. 공식은 맞는데 단위가 틀릴 수는 없어요. 공식이 있더라도 단위가 맞아야지만 문제의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거는 공식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 이상 중요한 게 단위다. 요런 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한번 풀어보시면 답이 50 kg per 미터 자승 hour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18번의 답은 4번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노통이 하나인 코르니시 보일러에서 노통을 편심으로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가지고, 자, 노통 보일러 중에 노통이 하나인 게 코르니시 보일러인데, 이 코르니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원통이 있으면, 요 노통을 한 개만 설치하는데 가운데 설치하지 않아요. 어떻게 설치합니까? 이렇게 원통이 있으면, 노통을 이렇게 아래쪽에 편심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자, 노통을 가운데 이렇게 설치하면 열 전달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열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편심으로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에 뜨거워진 물은 위로 올라가려 할 거고 위쪽에 있는 차가운 물은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류 현상이 발생하죠. 즉 물이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순환하면서 연소 효율 역시 어떻게 돼? 아주 용이하게 올라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코르니시 보일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9번에 노통이 하나인 코르니시 보일러에서 노통을 편심으로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답은
2번이겠죠. 보일러 수의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보일러 수의 순환이 좋아지면 그만큼 연소 효율 역시 올라갈 테니까요. 자,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논해에 분산된 연료의 연소용 공기를 유효하게 공급 확산시켜 연소를 유효하게 하고 확실한 착화와 화염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해가지고, 자, 요런 거를 4번 보염장치라고 하죠. 이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보염장치라는 거는 연소실이 이렇게 있으면 버너가 설치되는데 연소실 앞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설치해서 버너를 이렇게 설치를 하죠. 그럼 이 보염장치 뭡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장치예요.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가지고 최초에 연료가 분사되면서 공기가 들어올 때 이 화염의 각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 공기의 확산을 어떻게 합니까? 골고루 이렇게 확산시켜 줌으로써 화염의 연소성을 좋게 하고, 그리고 화염의 안정을 도모하는 장치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염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가 뭡니까? 첫 번째 줄에 연료의 연소용 공기를 유효하게 공급 확산 연소시킨다, 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를 유효하게 전체적으로 쫙 확산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어때요? 착화를 확실히 하고 화염의 안정을 도모하는 장치를 보염장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번 문제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다음 21번. 보일러의 부속 설비 중 연료 공급 계통에 해당하는 것은, 연료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번 오일 프리히터가 되겠죠. 이건 뭐 문제에 답이 있는 형태입니다. 연료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오일 프리히터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뭐 나머지는 그 우측에 해설에 잘 나오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1번의 답은 4번이 되고, 그 다음 22번. 보일러 부속 장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1번에 인젝터, 증기를 이용한 급수장치, 맞죠? 무동력 급수장치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2번에 기수분리기, 증기 중에 혼입된 수분을 분리하는 장치, 맞습니다. 기수분리기. 그 다음 3번에 스팀 트랩, 응축수를 자동으로 배출하는 장치, 그래서 응축수를 배출해 줌으로써 수격 장치를 방지해주는 장치가 스팀 트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번 다 맞는 거고, 4번에 보시면 절탄기라고 돼 있는데, 절탄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보일러의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인데, 설명해 보면은 보일러 동저면의 스케일 침전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겠죠. 보일러 동저면의 스케일 침전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는 분출 장치라고 하죠. 그래서 22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보일러의 급수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비수방지관이라고 돼 있는데, 이 비수방지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보일러 내부에 물이 있죠. 그럼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이 증기를 추출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이 추출시키는 걸 뭐라 해요? 송기라 하잖아. 송기시킬 때 갑자기 송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 있는 물이 막 날아튀죠. 요런 거를 뭐라고 해요? 비수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관을 뭐라고 해요? 비수방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수방지관은 뭐예요? 급수장치가 아니고 송기할 때 쓰는 거니까 송기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23번에 보일러의 급수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비수방지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수방지관은 송기장치에 속한다. 그럼 뭐 나머지 급수내감, 원시펌프, 인젝터 같은 경우는 급수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23번에 틀린 것은 1번. 자, 다음 24번. 보일러 연료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1번에 공기 중에 쉽게 연소할 것, 당연한 소리고요. 그 다음 2번에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클 것, 연료니까 발열량이 당연히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2번도 맞고, 그 다음 3번에 연소 시 회분 배출량이 많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분이 뭡니까? 이물질이야, 이물질. 그러면 이 회분 배출량은 어때요? 적을수록 좋은 거지. 적을수록 그름이 덜 발생할 테니까. 그래서 24번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그래서 4번은 맞죠? 저장이나 운반 취급이 용이할 거, 당연한 소리.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5번. 운전 중 화염이 블로우 오프된 경우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점화 및 재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재점화와 재시동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뭐 좋아요. 재점화, 재시동은 알겠는데, 그럼 블로우 오프가 뭐냐? 블로우 오프를 모르는데 이건 뭐 어떻게 풉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블로우 오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화염의 그 이상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염의 이상현상을 크게 원래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역화와 선화로 나눠요.
주로 보면 교재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 역화라는 거는 어때요? 백파이어라고 하죠. 뒤로 타고 들어가는 현상. 그래서 뭐 연소실이 있으면 연소실이 있고 버너가 있으면 버너 쪽으로 뒤로 타고 들어가는 현상을 주로 역화라고 합니다. 선화라는 거는 뭐예요? 공기압이 너무 높아서 이게 그 노즐 표면과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그 버너 말고 토치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 이제 가스 토치 또는 뭐 가스 용접기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 이미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스 용접기가 있다라고 치고요. 이 백파이어라는 거는 화염이 이렇게 쫙 잘 타고 있다가 어떤 이상 현상에 의해서 뒤로 타고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백파이어, 역화라고 합니다. 그럼 선화는 뭡니까? 선화라는 거는 이 공기압이 높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공기압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화염이 뒤로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화염을 밀어내려고 한단 말이야. 밀어내려다 보니까 원래 노즐에 이렇게 화염이 붙어서 타야 돼요. 정상 연소라면 이런 식으로. 근데 선화라는 거는 이런 게 떨어져 버려. 화염이 떨어져서 타버려요. 그러다가 공기압이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불이 탁 꺼져 버립니다. 이때 꺼진 현상을 블로우 오프라고 해요. 자, 어때요? 선화 다음에 발생되는 현상을 블로우 오프. 꺼졌다 이 말이야. 꺼졌다. 선화되다가 불이 꺼졌어. 요런 거를 블로우 오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선화 현상 다음에 발생되는 게 블로우 오프입니다. 그러면 이 선화 현상 다음에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연소 장치에 뭔가 이상이 발생했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걸 생각하고 보세요. 그래서 요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자, 1번. 제점화에서의 점화장치는 화염의 소화 직후 1초 이내에 자동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뭔가 이상현상이 생겨서 딱 꺼졌는데 1초 후에 바로 점화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현상을 확인해보고 그 이상현상이 정상현상으로 돌아왔을 때, 정상 상태로 돌아왔을 때 다시 재점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틀린 것은 뭡니까? 1번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이제 2, 3, 4번 보기를 읽어보면 1번이 왜 틀렸는지 좀 더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강제 혼합식 버너의 경우 재점화 동작 시 화형 감시 장치가 부착된 버너에는 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할 것,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3번에 재점화에 실패한 경우에는 지정된 안전 차단 시간 내에 버너가 작동 폐쇄될 것. 그래서 이상현상이 생겼으니까 꺼지고 나서 안전 차단 시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서 정상 상태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전 차단 시간 내에 버너가 작동 폐쇄되어야 된다. 맞죠? 그 다음 4번에 재시동은 가스의 공급이 차단된 후 즉시 표준 연소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 그래서 자동 제어 장치를 이용해서 안전 상태로 돌아왔을 때 재점화 시켜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25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6번 문제. 어떤 보일러에 3시간 동안 증발량이 4,500kg이고 그때의 급수 엔탈피가 25kcal/kg, 증기 엔탈피가 680kcal/kg이라면 상당 증발량은 약 몇 kg/h인가? 자, 이거는 맞추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상당 증발량 구하는 공식 GE는 539 분의 G의 H 2-H 다시로 푸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대로 풀어보면은 G는 실제 증발량이 4,500kg인데 몇 시간입니까? 3시간 동안 이 증발량이 발생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실제 증발량의 단위는 kg/h, 즉 뭡니까? 단위 시간당, 1시간당 발생한 그 증발량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G를 먼저 구합시다. 이 실제 증발량은 어떻게 됩니까? 4,500kg 나누기 3시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요걸 구해보면은 1,500kg/h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고 푸시면은 좀 더 쉽게 푸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상당 증발량 GE는 실제 증발량 1,500kg/h 곱하기 증기 엔탈피가 680, 그 다음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가 25 나누기 539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 답이 1823kg/h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6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27번 전자밸브가 작동하여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밸브가 동작해서 연료를 차단한다? 이 말은 보일러에 뭔가 이상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1번에 보일러의 이상 감수시 저수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밸브 동작해서 연료 차단시켜야 됩니다. 1번 맞고, 그 다음 2번에 증기압력 초과 시에도 위험하잖아. 전자밸브 작동해서 연료 차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1, 2번 맞고, 3번 조금 이따 보고요. 4번에 보시면 점화 중 불착화 시, 이건 뭐야? 불착화에 의한 미온소분에 의해서 역화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때도 차단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를 불착화 인터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1, 2, 4번 다 맞고요. 그럼 틀린 건 3번입니다. 배기가스 온도의 이상 저하시라고 돼 있는데, 배기가스 온도가 뭐 이상 저하됐다라고 해가지고 뭐 보일러 폭발한다거나 이런 건 없죠. 차라리 보일러의 이상 과열시는 어떻게 돼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전자밸브가 동작해줘야 되는데, 배기가스 온도의 이상 저하시에는 뭐 동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27번에 거리가 먼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28번 동간 이음에서 한쪽 동간의 끝을 나팔형으로 넓히고 압축 이음새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이음 방법은 해가지고 앞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플레어 이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28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 29번 연소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 요건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연소의 3대 구성요소 가, 산, 점이라고 해서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2번 수소 공급원,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29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30번 문제. 다음 집진장치 중 가압수를 이용한 집진장치는 해가지고 가압수식 집진장치를 찾으라 라는 소리인데, 자, 30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122페이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보시면 가압수식 그 집진장치 같은 경우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외웁니까? 벤, 사, 제, 충, 분,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필답형에도 자주 나온다고 가압수식 집진장치는 꼭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벤트리 스크러버, 사이클론 스크러버, 제트 스크러버, 충전탑, 분무탑, 이렇게 5가지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가압수식 집진장치인 것은 뭡니까? 보기 3번 벤튜리 스크러버가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3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